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리즈 제오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58년 음력 5월 강화도의 밤은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장장 60년을 이어온 최씨 정권의 마지막 핏줄 어린 최이는 굳게 닫힌 침소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린 어깨에는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의 무게가 지워진 듯 했으나 그 무게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참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들이 최의 침소로 향했다. 그 선두에는 김준이 있었다. 그는 야별초의 창설부터 정방의 실무까지 최씨 정권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의 생리를 꿰뚫어 본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최의의 삼촌인 최양백이 서늘한 표정으로 섰고 백전노장 유경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들 모두는 최씨 정권의 부패와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대의명분 아래 뜻을 모았다. 이 아이를 제거해야만 고려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김준의 마음속에서 단호한 외침이 메아리 쳤다. 밤에 장막을 찢고 침실로 들이닥친 그들은 단숨에 최의의 숨통을 끊었다. 솟구치는 피비린내가 침소를 가득 채웠다. 김준은 서늘한 눈빛으로 칼날에 맺힌 피를 응시했다. 끝이다. 이로써 최 씨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내가 그 마지막을 끊었다. 그의 옆에 선 조이의 얼굴에는 최 씨의 폭정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거사는 성공했다. 피해 서사를 이어오던 최씨 정권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들 또한 피로써 권력을 잡았음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었다. 강화도에는 3시간의 비상령이 떨어졌고 궁궐은 혼란에 빠졌다. 이 소식을 접한 강화도와 육지의 백성들은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갔음을 직감했으나 동시에 또 다른 폭풍의 예감에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한 노승은 멀리 강화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법.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최의가 살해되고 정변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 1258년 음력 5월 고려는 새로운 권력의 서막을 열었다. 김준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핵심 인물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졌다. 그는 최의를 죽일 당시의 임금이었던 왕창을 폐위시키고 멀리 몽골에 가 있던 원종을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했다. 형식상으로나마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양새였다. 김준은 스스로를 무신 최고 권력 기관인 중방의 수장으로 내세우며 명실상부한 고려의 새로운 주인으로 군림했다. 그의 위험 있는 금빛 관복과 당당하고 거침없는 어조는 조정 대신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교정도감 회의실에는 김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고려의 오랜 고통은 끝나야 한다. 몽골과의 전쟁은 무의미한 희생만 불러올 뿐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좌중을 압도했다. 강화 협상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몽골과 평화롭게 지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준은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해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몽골과의 기나긴 항전을 지속하며 피폐해진 국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 대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감 몽골은 늑대와 같사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다고 늑대가 순한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김주는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며 탁자를 내리쳤다. 어리석은 소리. 늑대에게 매번 목덜미를 물어뜯길 수는 없다. 우리는 힘을 기를 때까지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책략이다. 더 이상 백성들의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의 말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왕실, 특히 원종과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원종은 김준에 의해 옹립된 처지였으나 속으로는 왕권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김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몽골과의 강화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다. 강화도 임시 궁궐의 한적한 정원, 원종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김준은 과연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저 새로운 허수아비로 여기는가? 허나 몽골과의 화의는 필수 불가결하다. 내 비록 권력이 미약하나 이 기회를 빌어 몽골의 그림자로부터 고려를 지켜내야 한다. 한편 김준의 사위 이면은 이 시기 그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다. 이면은 검소하고 무뚝뚝한 무장의 모습을 고수했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뛰어난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김준의 신뢰를 얻었다. 김준이 어느 대신과 강화 문제로 설전을 벌일 때였다. 대감 몽골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대신에 불안한 목소리에 김준은 단호하게 답했다. 알고 있다. 허나 더 이상 백성의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은가. 몽골의 힘은 너무나 거대하다. 당장은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언젠가 우리 고려의 힘을 되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이때 이면이 조용히 김준의 옆에 서서 중얼거렸다. 대감의 뜻이 곧 고려의 길입니다. 그의 검소한 복식은 김준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오히려 조정 신하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했다. 이면은 항상 김준에게 공손하고 겸손한 어조를 유지하며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1259년 원종 원년 김준의 지시로 고려는 마침내 몽골의 항복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단은 압록강을 넘어 거대한 몽골 제국으로 향했다. 이는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길고 긴 몽골과의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결정적인 시도였다. 개경을 떠나는 사신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강화도 항구에서 백성들이 작은 배를 타고 사신단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굴욕만 돌아올 것인가? 한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자식들을 몽골의 칼날에 이를 수는 없다. 평화가 찾아오길 바랄 뿐이네. 그들의 질문에 답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새로운 주인 김준의 시대는 대외적인 굴욕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준의 시대는 무르익어갔으나 권력의 단맛은 사람을 변하게 했다. 1261년부터 김준의 오만함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수시로 언급하며 주변을 압도했고 과거의 고통을 잊은 듯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화려한 복식과 진귀한 음식들로 넘쳐났다. 금사로 술을 놓은 비단 관복을 입은 김준은 연회석에서 술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이 나라를 구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거늘 이 정도 호사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늘이 내게 준 복이니 그 누구도 시기할 수 없다.
그의 귀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고통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강화도의 번화가에서 매일 밤 궁중악사와 기생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고 그의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가 백성들의 굶주린 배 위를 맴돌았다. 이러한 김준의 변모는 옛 동지들과의 갈등을 불러왔다. 특히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조이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조이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소에서 술잔을 던지며 울분을 터뜨렸다. 어찌 대감께서 이리 변하실 수 있는가? 피 흘려 이룩한 대의가 고작 이런 사치와 오만으로 얼룩짓다니. 온 나라가 그의 탐욕에 신음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우리 동지들의 충심을 저리도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조이는 김준의 곁에서 점차 소외되는 자신을 보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최 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아니, 어쩌면 더할지도 모르는 이 오만함을 어찌해야 할까고. 그의 주먹이 벽을 내리쳤다. 겉으로는 여전히 김준의 그림자처럼 충실했던 이면은 이러한 모든 변화를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김준의 실정과 주변의 불만들을 자신의 마음속 장부에 기록했다. 이면의 복식은 여전히 검소했고 그의 표정은 무뚝뚝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주변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면은 서재에서 고요히 촛불을 켜고 있었다. 장인께서는 너무도 쉬이 정상에 오르셨다. 아니, 어쩌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는지도 모른다. 저런 오만과 방탕으로는 고려를 지탱할 수 없어. 몽골과의 강화는 아직 미지수인데 내부의 적이 더 무섭구나. 고려를 구할 자는 따로 있다. 바로 나다. 이면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는 김준의 화려함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칼을 벼리고 있었다. 1268년 초 조이의 불만은 극에 달해 폭발 직전이었다. 그의 얼굴은 매일매일 수심에 가득했고 입가에는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았다. 이면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조이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조대감의 고충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 또한 장인 어른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조이의 불안한 심리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이는 이면의 말에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무엇이 국본을 위한 길입니까? 지금 장인께서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망국의 길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면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조대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선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고려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면은 은밀히 조이를 포섭하여 김준에 대한 불만을 더욱 부추기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김준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 믿었으나 그 그림자 아래에서는 사위 이면의 냉철하고 치밀한 배신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1269년 음력 6월 고려의 하늘은 장마철답게 후텁지근한 열기와 습기로 가득했다. 그 꿉꿉한 공기 속에서 권력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불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이 경노하는 듯했다. 이면은 조이와 그의 신복들을 은밀히 모아 최후의 결심을 다졌다. 그의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장인 어른께서는 더 이상 고려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오만과 탐욕은 몽골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되어 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김주는 여느 때처럼 화려한 연애에 취해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소리,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궁궐의 정적을 깼다. 바로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고 차가운 달빛 아래 이면의 모습이 드러나자 김주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희미하게 이면을 알아보았다. 이면인가, 자네가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이면은 차가운 눈빛으로 장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피비린내 나는 칼이 들려 있었다. 장인 어른, 죄송합니다. 허나 이것이 고려를 위한 길입니다. 이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다. 김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사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이의 배신, 충격과 분노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내 이놈, 이면, 감히 장인인 나를 배신하다니. 너는 천하의 역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리 키웠단 말인가. 김준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조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김준의 팔을 붙잡았다. 대감,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려를 혼돈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당신에게는 더 이상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조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면은 냉철하게 권력의 논리를 설명하며 장인에게 다가섰다. 장인 어른께서는 과거의 공로에 취해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의 사치와 몽골과의 강경책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고려를 살리는 길입니다. 칼날이 번뜩이자 김준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다. 내 이놈. 그의 마지막 외마디와 함께 피가 솟구쳤다. 장인과 사위라는 혈연의 유대는 권력의 칼날 앞에서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이면은 피로 얼룩진 칼날을 응시하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고려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최가의 그림자도 김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고려를 위한 권력이. 쿠데타는 성공했고 이면은 새로운 무신 집권자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의 집권 선언과 함께 고려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됨을 알렸다. 궁궐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으나 강화도의 하늘은 잠시 평화로운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새로운 권력 투쟁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김준의 시체가 걷어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궁궐 마당에 펼쳐졌다. 그의 죽음은 불과 10년 만에 최씨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던 김준의 시대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음을 보여주었다. 승리의 주역 이면이 이제 고려의 새로운 실권자로 등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희열보다는 새로운 권력 투쟁에 대한 불안과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거사를 함께한 조이가 있었지만 그 또한 언젠가 자신에게 겨눠질 칼날을 예감하는 듯 침묵했다. 이면의 마음속에선 싸늘한 파고가 일었다. 내가 장인을 쳤으니 언젠가 나 또한 이 피의 역사를 끊을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면은 권력을 잡았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막강한 몽골이라는 외부의 위협과 무신 정권의 약화를 틈타 왕권을 만회하려는 원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의 계보가 피로 이어졌지만 고려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무신 정권 내부의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었고 몽골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개경으로 돌아온 원종은 겉으로는 이면에게 순종했으나
그의 눈빛은 기회를 노리는 날카로움으로 빛났다. 왕은 김준과 이면 사이의 권력 다툼을 통해 왕실의 힘을 키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면, 자네의 충정은 짐이 익히 알고 있네. 허나 이 나라는 왕의 것이자 백성의 것이다. 무신들의 사사로운 권력 싸움으로 더 이상 고려를 피폐하게 만들 수 없다. 원종은 이면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고려의 하늘은 여전히 몽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다. 이면은 이제 자신이 몽골과의 강화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무신 정권의 마지막 황혼기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피의 계보는 끊어졌지만 고려의 하늘을 뒤덮은 전우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또 다른 권력 투쟁과 국난을 예고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려의 비극적인 역사를 암시했다. 1269년 음력 6월 고려의 하늘은 김준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김준의 처소 지붕을 거칠게 때렸고 그 소리는 흡사 피 맺힌 통곡처럼 들렸다. 한 달 전 장인 김준의 목을 베고 권력을 움켜쥔 이면의 처소에는 깊은 밤이 찾아왔다. 빗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때렸고 그의 심장은 고요히 울렸다. 장인의 오만이 고려를 좀먹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 이 피는 오직 고려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이면은 술잔을 들어 홀로 들이켰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을 향한 맹렬한 야망과 함께 장인을 살해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김준과는 달리 화려함을 멀리하는 검소한 무복 차림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는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새로운 권력의 공고화는 아들 임유무의 등용으로 시작되었다. 이면은 자신이 장악한 정방과 교정도감의 요직에 임유무를 앉혔다. 임유무는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젊은 무인이었다. 그는 삼별초 장수들에게 시시때때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아비가 그리도 어렵게 잡은 권력이니 내 어찌 편안히 누리겠는가. 허나 이 자리 또한 아비의 뜻이자 고려를 위한 길이다. 임유무는 껄껄 웃으며 피단옷에 묻은 술잔의 물기를 닦았다. 그를 바라보는 중신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로써 이면은 최씨 정권이 그러했듯 자신의 피로 맺어진 후계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독재는 김준을 제거할 때 협력했던 동지들, 특히 조위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김준은 백성을 위한다며 권력을 잡았지만 스스로 오만에 빠졌지. 이면 또한 그리 다르지 않구나. 결국 제 자식에게까지 권력을 물려주려는 탐욕인가. 조위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화도의 밤은 끝나지 않는 권력 투쟁의 서곡을 알리는 듯했다. 1270년 5월 고려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면의 독재가 굳건히 자리 잡던 시기 몽골원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 국왕의 직접적인 입조, 즉 원나라 수도인 연경으로 와서 자신을 아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황제를 만나는 것을 넘어 고려가 몽골에 완전히 굴복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강화도 행궁의 대신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면은 왕 원종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아뢰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회의실의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전하, 몽골 황제께서 전하의 연경 친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망국의 길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옵니다. 하오나 이 어찌 전하만의 굴욕이겠나이까?
모든 고려 백성의 치욕이옵니다. 원종은 창백한 얼굴로 이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면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나 속으로는 왕권을 회복하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굴욕적이다. 허나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몽골의 힘을 빌려 무신들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원종의 눈빛에는 체념과 야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원종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입을 열었다. 과인이 몽골로 떠나면 그대 이면이 이곳 강화도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변고라도 생긴다면 고려의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짐은 그대의 충정을 믿겠노라. 그의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몽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면은 깍듯이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의 성원을 잊지 않고 고려의 안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을 아련하기 위해 연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행렬은 압록강을 건너 광활한 대륙으로 나아갔다. 그 길 위에서 원종의 심정은 복잡했다. 이 굴욕적인 길의 끝에서 과연 내가 잃었던 왕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는 국가를 위해 고개를 숙이는 비통함과 함께 몽골의 힘을 빌려 무신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은밀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는 강화와 개경 환도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믿었다. 1270년 6월 원나라에서 개경 환도와 항복을 최종 조건으로 내린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다. 급포. 몽골 황제께서 고종 전하를 태상왕으로 삼고 원종 전하를 개경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하셨다 하옵니다. 강화도로의 천도는 취소되고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가 몽골의 신하국이 되는 것이옵니다. 한 역관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조정 대신들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은 강화도의 주둔한 삼별초 장병들에게 충격적인 폭풍이 되어 몰아쳤다. 병사들은 술렁거렸고 30년에 가까운 항몽 전쟁의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강화도의 공기는 금세 살얼음처럼 얼어붙었다. 개경 환도 소식을 접한 삼별초 병영은 삽시간에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흙바닥 위에는 몽골과의 싸움에서 갈고 닦은 병장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피 흘려 지킨 고려가 결국 오랑캐의 발 아래 무릎 꿇는단 말인가? 한 병사가 울분을 토하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우리가 30년을 싸웠건만 최 씨가 물러나니 임 씨가 나타나고 임 씨는 결국 몽골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는가? 강화도에서 흘린 우리의 피가 헛되었단 말인가? 삼별초 병사들의 외침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몽골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권력자들의 변절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배중소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는 삼별초의 부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몽골과의 항전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강직하고 의리 있는 군인이었다. 그의 투박한 갑주와 군복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비쳤다. 동지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으라. 배중소는 병사들 앞에 우뚝 서서 목청껏 외쳤다. 우리가 30년을 피 흘려 싸웠거늘 이제 와서 항복이라니. 이는 매국이여 우리 선열들의 피를 더럽히는 짓이다. 저 이면과 그 아들 임유무는 몽골의 개가 되어
고려의 혼을 팔아넘기려 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침없고 호방했으며 그의 신념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우리는 고려 군인이다. 고려 백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다. 끝까지 싸워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저들의 개경환도는 곧 노예가 되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매국노들의 칼 아래 죽느니 고려 군인으로 당당히 싸우다 죽으리라. 배중손의 연설은 분노에 타오르던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고려를 지키자. 병사들의 함성이 강화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배중손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즉시 봉기를 결행했다. 그들은 먼저 이면이 개경환도를 추진하기 위해 강화도에 파견한 이면의 아들 임유무를 찾아갔다. 임유무는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방탕하고 오만한 행태를 일삼던 인물이었다. 그는 삼별초를 하찮은 반란군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임유무는 장수들의 숙청 소식에도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감히 일개 병졸들이 이 무신 정권의 대행수를 거역하려 하는가? 어리석은 것들,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임유무는 술에 취한 듯 흐트러진 모습으로 배중손을 비웃었다. 몽골에 항복하든 말든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알 바 아니다. 그저 상부의 명을 따를 뿐이면 될 것을 쓸데없이 정의를 논하다니. 내 놈들은 그저 명령이나 따르는 도구일 뿐이다. 배중손은 그의 경망스러운 태도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너와 같은 오만한 자들이 고려의 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30년을 피 흘린 우리의 고통을 능멸하는 것이다. 외침과 함께 배중손의 칼날이 번뜩였다. 임유무는 미처 항변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피가 화려한 비단옷을 붉게 물들였다. 봉기군은 임유무를 살해하고 파죽지세로 강화도를 장악했다. 그들은 최북단의 고려궁을 거점으로 삼아 봉기의 기치를 올렸고 남쪽의 초지진과 덕진진 일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병기고를 점령하고 식량 창고를 열었다. 우리는 결코 몽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는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삼별초 병사들의 함성은 강화도 바다를 넘어 육지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항몽 정신으로 무장한 최후의 용사들이었다. 그들의 봉기는 고려의 자주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징적 사건인 개경환도에 대한 마지막 발악적인 저항이었다. 강화도를 장악한 삼별초는 자신들의 봉기에 대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배중손은 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왕실의 핏줄인 승화후 왕온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역적 이면과 그 무리가 아니라 고려의 진정한 왕을 모시고 몽골에 항전하는 것이다. 왕온 전하를 모셔 고려의 정통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삼별초는 왕온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몽골에 대한 항전을 천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세력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강화도는 고립된 섬이었다. 본토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삼별초의 저항은 점점 한계에 부딪혔다. 몽골과 이면의 조정은 삼별초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폈다. 강화도 식량 창고에는 조금씩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었다. 어느 날 밤 배중손은 텅 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우리의 싸움이 헛된 것인가? 몽골의 힘은 너무나 거대하고 고려 조정은 우리를 버렸다. 동지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하다. 이대로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의 마음속에는 의리와 명분,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야별초 출신의 한 병사가 배중손에게 고했다. 대장님, 언제까지 이 섬에 갇혀 지내야 합니까? 몽골 놈들의 숫자는 하늘을 덮었고 우리의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병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용사들이다. 30년간 싸워왔다. 허나 이제 우리의 칼끝은 어디로 향해야 한단 말인가? 조국에 버림받은 우리는 이 봉기가 과연 옳은 길이었는가? 그 시각 육지로 돌아간 이면과 원종은 몽골 사절 헐단을 영접하고 있었다.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명을 받아 몽골의 신하국으로서 개경 환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면은 몽골 사신 헐단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려한 관복 차림의 이면은 헐단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였다. 대국의 명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화도에 숨어든 잔당들은 곧 토벌하여 대국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헐단은 거만하게 앉아 이면을 내려다보았다. 고려의 왕과 권력자는 모두 내 발 아래 있거늘 저 보잘것없는 섬의 반란군이 어찌 감히 대국에 맞선단 말이냐. 어서 그들의 목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고려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의 말투는 냉랭했고 그의 눈빛은 고려를 단지 폭속된 속국으로 볼 뿐이었다. 이면은 몽골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현실적으로 굴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내심으로는 이 굴욕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비록 이 치욕을 견디나 이것만이 고려를 지키는 길이다. 이들을 제거하고 고려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원종 또한 복잡한 심정이었다. 몽골의 힘을 빌려 무신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왕권을 회복하려 했지만 삼별초의 저항은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돌발 변수였다. 그는 이면과 몽골군이 삼별초 토벌을 준비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왕은 개경 궁궐에서 몽골과 고려 연합군을 독려하며 삼별초의 토벌을 명했다. 이것이 고려를 위한 길이다. 몽골의 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왕실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삼별초의 저항은 대의를 그르치는 무모한 행위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바깥에서는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한 최종 작전을 준비하는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고립된 강화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1271년 음력 6월 강화도를 향한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최종 공격이 시작되었다. 몽골 장군 헐단이 이끄는 몽골군과 이면의 지휘를 받는 고려군이 바다를 건너 강화도 상륙을 시도했다. 하늘을 뒤덮은 전함과 병사들의 함성은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몽골군의 공격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듯했다. 몽골 특유의 파동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두의 병사들이 돌격하면 뒤를 잇는 병사들이 그들의 희생을 딛고 밀고 들어왔고 그 뒤에서는 한족 기술로 제작된 거대한 투석기가 불 뿜듯 바위와 불덩이를 성벽으로 쏟아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처절할 정도로 명확했다. 몽골의 막강한 수군과 고려 육군이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고 삼별초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삼별초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을 퍼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배중소는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장함은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달구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조국에 버림받았으나 고려의 호는 우리에게 있다. 몽골에 굴복한 이들에게 우리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자. 죽어도 고려 군인으로 당당히 죽는다. 그때 한 병사가 외쳤다. 대장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배중소는 쓰러진 병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것이 우리 최후의 항전인가? 몽골군은 화살 세례와 불화살을 퍼부으며 성벽을 넘기 시작했다. 삼별초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피는 강화도의 땅을 붉게 물들였다. 육탄전이 벌어졌고 삼별초의 용맹은 빛났으나 압도적인 수적 열세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다. 마침내 강화도 성벽이 무너지고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중소는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이란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헛되이 죽는 것인가? 그때 그의 옆에 선 장수 김통정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대장,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항몽 정신을 이어갈 씨앗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깃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통정의 외침에 배중손의 눈빛이 흔들렸다. 살아남아 이 항쟁을 이어가리라. 배중손은 처절하게 항전하는 동지들을 뒤로하고 김통정과 함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 서쪽 해안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강화도에서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는 굳건한 결의가 타올랐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삼별초의 피어린 깃발은 찢겨져 땅바닥에 꺾였다. 그들의 비장한 강화도에서의 항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화도의 함락은 항몽 정신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 순간이자 고려가 몽골의 세계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는 역사적 굴절점을 의미했다. 이면은 삼별초를 토벌한 공로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강화도는 함락되었으나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불타는 강화도를 응시했다. 왕 원종은 개경으로 환도하며 몽골의 후원 아래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육지에서 다시 고려의 질서를 잡아야 했으나 그의 눈빛은 삼별초의 비극적 죽음 뒤에 숨겨진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삼별초의 비극적 최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려가 겪는 처절한 고통을 상징했다. 비록 육체는 강화도에서 쓰러지거나 탈출하여 그들의 항전은 새로운 장을 예고했지만 그들의 숭고한 항몽 정신은 고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새로운 권력자 이면 앞에는 여전히 몽골이라는 거대한 산과 왕권을 노리는 원종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의 계보는 피로 이어졌지만 고려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무신 정권의 명맥은 이면과 그의 아들 임유무의 몰락으로 완전히 단절될 운명이었다. 배반당한 용사들의 피는 마르지 않고 강화도의 최후는 새로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구나. 한 노인이 읊조렸다. 고려의 하늘을 뒤덮은 전우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강화도 서쪽 해안에 도착한 배중손과 병사들은 탈출을 준비했다. 대장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적들이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배중소는 김통정의 외침에도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키지 못한 강화도에 대한 통안과 반드시 항몽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져가는 동지들과 불타는 고향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싸우기 위해 탈출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다짐했다. 작은 배들이 겨우 정박해 있는 포구에 도착하자 남은 삼별초 병사 수백 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에 몸을 실었다. 포구 한 구석에서 몽골 병사 몇몇이 보였다. 김통정이 활시위를 당겨 저들을 제압했다. 적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어서. 한 병사가 불타는 강화도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려는 살아있다. 배 위에서 배중소는 뒤돌아 불타는 섬을 응시했다.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꽃은 밤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 강화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항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붉게 타오르는 이 섬은 결코 패배의 증표가 아니리라. 진도로 간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이 피의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눈물을 말려버렸다. 김통정이 배중손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 물었다. 대장님, 진도로 가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배중손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답했다. 희망은 만드는 것이다. 이곳 강화도에서 죽음은 보았으나 희망은 아직 보지 못했다. 진도에서 우리의 희망을 다시 불태울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지친 몸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배중손의 마지막 다짐이 희미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강화도를 탈출한 배중손과 김통정은 칠흑 같은 바다를 헤쳐 남쪽으로 향했다.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더욱 옥죄었지만 삼별초 병사들의 눈빛에는 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렸다. 며칠 밤낮을 표류한 끝에 1271년 음력 6월 그들은 마침내 진도의 푸른 땅을 밟았다. 섬에 상륙한 삼별초 병사들은 허기와 피로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한 병사가 하늘을 향해 외치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비통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배중손은 진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보루 구축에 착수했다. 그는 진도를 새로운 항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남은 병사들을 독려했다. 동지들이여, 강화도는 이렇으나 하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이곳 진도에서 다시 깃발을 세우고 빼앗긴 고려를 되찾을 것이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다시금 기운을 차렸다. 진도는 강화도보다 넓고 육지와도 그리 멀지 않아 재기의 거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진도와 주변 도서 지역의 백성들을 규합하고 항전의 뜻을 설명했다. 진도 주민들은 처음에는 낯선 무리들의 등장을 경계했지만 배중손과 삼별초 병사들의 항몽 의지에 동감하며 기꺼이 협력했다. 대장님, 저희도 몽골 놈들의 만행에 치가 떨립니다. 부디 이곳 진도에서 그들의 야욕을 꺾어주소서. 한 노인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배중손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반드시 그리할 것이요. 이 몸 바쳐 고려를 지킬 것이요. 삼별초는 용장성을 쌓고 몽골과 맞설 군량을 비축하며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진도는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평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백성들은 삼별초를 고려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며 기꺼이 힘을 보탰다. 진도 시장에서는 백성들이 식량과 물품을 삼별초 병사들에게 건네주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안악은 삶은 감자를 내밀며 말했다. 어르신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십시오. 부디 몽골 오랑캐를 물리쳐 주십시오. 자식들만이라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요. 병사들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배중손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이 희망이 과연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희망이 더 큰 절망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그는 강화도에서 겪었던 비극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병사들에게는 항몽 의지를 고취시켰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했다. 최북단의 고려궁을 본뜬 용장성 안에는 항전의 결의가 가득했고 남쪽의 좁은 길목에는 삼별초 병사들이 불침번을 서며 몽골의 동태를 살폈다. 진도는 그렇게 항전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어가는 듯했다. 1272년 음력 5월 진도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육지에서는 이면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졌고 원종은 몽골의 뜻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하여 몽골의 신하국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개경 조정의 대신들 회의실은 언제나 삼별초 토벌로 시끄러웠다. 강화도 잔당들이 진도에 운거하며 고려의 안녕을 해치고 있사옵니다. 저들을 하루빨리 토벌해야 하옵니다. 몽골 사신 헐단 또한 매일같이 토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 대신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은 삼별초 근절을 위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인으로서 원나라의 장수가 된 홍다구가 이끄는 대함대가 진도를 향해 움직인다는 소식이 진도에 전해지자 섬 전체는 다시금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급보입니다. 원나라의 대함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한 병사가 다급히 보고했다. 홍다구라는 자가 지휘한다고 하옵니다. 고려인임에도 몽골에 귀부하여 더욱 잔인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사의 말에 삼별초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홍다구는 원에 완전히 귀부한 인물로 고려인이라는 출신을 극복하고자 원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며 삼별초 토벌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잔인하고 효율적인 군인이었다. 진도의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눈들이 바다 저편을 응시했다. 멀리서 아른거리는 몽골 함대의 돛대 그림자는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그림자처럼 섬을 덮쳐왔다. 병사들은 술렁거렸고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배중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용장성 성벽 위에 올라 다가오는 함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곳 진도로 온 것이다. 고려를 위해 맞서 싸울 곳을 찾은 것이다.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배중손의 우렁찬 목소리가 진도의 상공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다시금 굳은 결의를 다졌다. 진도성에서는 병기고를 열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활기찬 움직임이 보였다.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삼별초 병사들과 함께 싸울 것을 맹세했다.
용장성 안에서는 안악들이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날라주며 말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진정한 고려가 다시 설 것입니다. 1272년 음력 6월 홍다구의 원과 고려 연합 함대가 진도를 포위했다. 진도 해협은 수많은 전함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위용은 삼별초의 마음을 짓눌렀다. 몽골의 대포와 한족 기술로 제작된 투석기가 불 뿜듯 바위와 불덩이를 진도성으로 쏟아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도의 성벽은 몽골군의 파상 공격에 계속해서 흔들렸다. 성벽 위에서는 삼별초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화살과 돌을 퍼부었지만 적의 숫자는 끝없이 밀려왔다. 몽골 특유의 파동 공격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이를 사냥하듯 잔인했고 한족 기술로 제작된 거대한 투석기는 굉음을 내며 성벽을 강타해 삼별초 병사들의 사기를 꺾었다. 대장님, 남쪽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덕진진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한 병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왔다. 배중소는 칼을 뽑아들고 직접 최전선으로 향했다. 그의 낡은 갑주는 이미 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물러서지 마라. 이 진도가 무너지면 고려의 항전도 끝이다. 죽어도 이 진도 땅에 서 있으리라. 우리는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항몽의 정신을 이어줄 것이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병사들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말 위에서 몽골 병사들을 베어 넘기며 맹렬히 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지쳐갔다. 배중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고뇌가 서렸다. 우리의 저항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때 김통정 장수가 배중손에게 달려왔다. 대장님, 이대로는 모두 전멸입니다. 남은 병력과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배 장군의 뜻을 이을 자가 필요합니다. 김통정은 배중손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배중손은 김통정의 간절한 눈빛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래, 이 항몽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이어갈 자가 있어야 한다. 1272년 음력 9월 진도성 함락이 임박하자 배중손은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 김장군, 이 진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항전의 불씨를 다른 곳에서 다시 지피기 위한 것이다. 남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수습하여 제주도로 가시오. 그곳에서 다시 깃발을 세우고 항전을 이어가야 한다. 이 몸이 여기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살아남아 우리의 뜻을 세상에 전하라.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김통정은 눈물을 머금고 배중손에게 절을 올렸다. 대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이 항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배중손은 김통정을 떠나보내고 남은 병사들과 함께 최후까지 항전하며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진격을 막았다. 불타는 진도성은 배중손의 비장한 투혼으로 더욱 붉게 타올랐다. 그의 장엄한 마지막 싸움은 후퇴하는 김통정과 삼별초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과 항전 의지를 심어주었다. 진도의 항전은 그렇게 배중손의 최후의 지휘 아래 비극적인 끝을 맺었으나 그 정신은 김통정에게로 이어졌다. 진도의 백성들은 배중손의 최후를 목격하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배중손의 최후의 희생으로 시간을 번 김통정은 남은 삼별초 병력과 일부 백성들을 수습하여 진도를 탈출했다. 불타는 진도를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배 위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꺼지지 않는 항몽의 의지가 파도처럼 출렁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슬픔과 피로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배 대장님이 가셨어.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구나.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김통정은 굳은 얼굴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잊지 마라. 배 대장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항전을 이어나가라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우리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항전을 이어가기 위해 이곳 제주로 온 것이다. 1272년 음력 10월 그들은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했다. 제주의 바람은 그들의 고난을 아는 듯 거세게 불어왔고 거친 파도는 그들의 비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김통정은 배중손의 뒤를 이어 삼별초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진도에서의 패배를 거울 삼아 제주도에서의 방어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병사들은 제주도민들과 협력하여 항파두리성을 쌓고 방어시설을 보강했다. 이곳 제주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섬에서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는 거대한 요새로 변모해갔다. 삼별초 병사들은 배중손의 희생을 잊지 않고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했다. 그들은 몽골에 대한 적개심을 연료 삼아 죽음을 불사할 각오를 다졌다. 한 병사가 항파두리성의 성벽을 쌓으며 말했다. 대장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여기서 죽더라도 고려의 혼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본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몽골의 압력 아래 고려 조정은 제주도의 삼별초를 반란군으로 휴정하고 토벌을 위한 군사 파견을 계속 요구했다. 개경의 원종은 몽골 사신과 마주 앉아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제주도의 반란이 진압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감히 몽골 제국에 맞선단 말입니까? 원종의 말에는 분노보다 초조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몽골 사신 헐단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입술을 비웃듯 올렸다. 고려의 왕께서는 자신의 백성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군요. 이대로는 대국도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 직접 토벌해야겠소. 그때는 고려의 병사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대규모 제주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 사방은 몽골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김통정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의와 함께 이 거대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맴돌았다. 제주도는 삼별초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저항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1273년 4월 제주도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몽골 장군 헐단이 이끄는 몽골군과 고려군 대장 김방경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대규모 전선을 형성하며 제주도를 향해 진격해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삼별초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바다 위로 수많은 전선이 물결처럼 밀려들어왔고 그 위에 새겨진 몽골 깃발은 죽음의 상징처럼 펄럭였다. 몽골의 대군이 옵니다. 고려군 또한 그들과 함께입니다. 한 초병의 비명이 항파두리성에 울려 퍼졌다. 성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삼별초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통정은 항파두리성 성벽 위에 우뚝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응시했다. 그의 낡은 갑옷 위로 제주도의 거친 바람이 휘몰아쳤다. 배 대장님,
이제 저 또한 이곳에서 대장님의 뒤를 따를 때가 왔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속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김통정은 진도에서의 패배를 겪으며 냉정하고 계산적인 지도자로 성장했으나 동지에 대한 의리와 항몽의 정신만큼은 배중손 못지않았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마지막 남은 고려의 용사들이다. 우리의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고려의 자주 정신을 천하에 알리자. 그의 외침은 병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병사들은 창과 칼을 고쳐 잡으며 대장군 만세, 삼별초 만세를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몽골군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고려 연합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몽골 특유의 파상 공격과 거대한 투석기가 불뿜듯 성벽을 강타했다. 성 안팎에서는 육탄전이 벌어졌고 피와 살이 튀는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다. 고려군 대장 김방경은 몽골 사절 헐단의 옆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전투를 지휘했다. 동족의 칼날이 동족의 심장을 겨누는구나.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의 내면에는 국가의 대의원과의 평화를 위해 동족인 삼별초를 토벌해야 하는 깊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원종의 명과 몽골의 압력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번뜩이는 망설임이 비쳤지만 곧 무거운 책임감으로 굳게 다물었다. 김방경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부디 삼별초의 용사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빈다. 김통정은 피로 얼룩진 몸으로 마지막까지 칼을 휘둘렀다. 그의 앞에 선 몽골 병사들이 주춤거렸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다. 허나 우리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의 눈은 저 멀리 푸른 바다를 응시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칼을 휘두르던 김통정은 결국 적들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숨은 제주의 바람과 함께 흩어졌고 삼별초의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영원히 꺼졌다. 1273년 4월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완전히 괴멸했다. 항파두리성은 피로 물들었고 함락된 성터에는 승리자의 깃발만이 펄럭였다. 제주도의 함락은 항몽 정신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 순간이자 고려가 몽골의 세계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는 역사적 굴절점을 의미했다. 육지에 남은 권력자 이면은 삼별초를 토벌한 공로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멀리 제주도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왕 원종은 개경으로 돌아와 몽골의 후원 아래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육지에서 다시 고려의 질서를 잡아야 했으나 그의 눈빛은 삼별초의 비극적 죽음 뒤에 숨겨진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는 듯했다. 그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왕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삼별초의 비극적 최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려가 겪는 처절한 고통을 상징했다. 그들의 저항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고려 자주성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제주도에서 쓰러졌으나 배중손과 김통정이 지킨 숭고한 항몽 정신은 고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배반당한 용사들의 피는 마르지 않고 제주도의 최후는 고려의 깊은 상흔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한 노인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읊조렸다. 고려의 하늘을 뒤덮은 전우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는 그들의 피 위에 불안하게 열리고 있었다. 삼별초의 장엄한 희생을 따라 먼저 역사를 앞서 살펴보았다. 다시 역사를 거슬러 고려왕실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1270년 음력 6월 강화도 해역을 가르며 고려 왕실의 배들이 육지를 향해 나아갔다. 30년 가까이 몽골의 침략을 피해 지내던 왕이 마침내 개성으로 환도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에는 환희보다 숙연함이 짙게 깔렸다. 허름한 왕실 배 안, 원종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바다 건너 불타는 강화도를 응시했다. 지난달 강화도에서는 이면의 아들 임유무가 삼별초에 의해 살해당하고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로 떠났다는 소식이 도착했었다. 강화도는 불타고 삼별초는 여전히 몽골에 맞서 싸우지만 과연 그것이 고려를 위한 길인가? 그의 옆에는 원의 공주이자 왕비인 제국 공주가 앉아 있었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딸인 그녀의 눈빛은 비록 평온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몽골의 그림자는 원종에게 늘 무거운 압박이었다. 전하, 이제 곧 개성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나면 고려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나직한 말에 원종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평화? 아니,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시작일 뿐이겠지. 짐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한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신 정권 아래 억압받았던 세월의 서러움과 함께 이제는 원의 간섭이라는 새로운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1270년 음력 6월 원종의 환도 행렬이 개성에 도착했다. 30년간 버려져 있던 고려의 옛 수도 개성의 궁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낡고 해진 단청, 곳곳에 금이 간 담장, 잡초가 무성한 정원은 황량함을 더했다. 궁궐은 마치 오래된 무덤 같았다. 환도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얼굴에도 기대감보다는 피로와 체념이 엿보였다. 왕이 돌아온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이제 몽골의 개 노릇이나 하는 처지가 되었을 뿐. 저작거리에서는 백성들의 씁쓸한 목소리가 오갔다. 그러나 왕궁과는 대조적으로 무신 정권의 실세인 이면의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 화려한 단청이 빛나고 정원에는 값비싼 기와요초가 가득했다. 그의 집 대문은 오가는 마차와 사람으로 푹 적였고 연회가 끊이지 않았다. 이면은 왕의 귀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관직은 없었으나 교정도감과 정방을 통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며 그림자 정부를 운영했다. 그는 왕 앞에서도 거만하게 말했다. 전하, 개성환도는 끝났으니 이제 진정한 고려의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의 화려한 비단 복식은 왕의 낡은 어이보다도 위압적이었다. 궁궐로 돌아온 원종은 조정에 나섰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종은 어전회의에서 몽골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으니 황제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음도. 허나 백성의 고통을 덜고 고려의 위엄을 지킬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오. 원종의 조심스러운 말에 이면은 콧방귀를 뀌었다. 전하, 백성의 안위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몽골과의 관계는 소신이 이미 처리하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면의 오만한 태도의 대신들은 숨을 죽였다. 원종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짐은 왕이건만 어찌 저자의 그늘 아래에서 일이 무기력하단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이면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교차했다. 밤이 깊어지면 원종은 홀로 침전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해 보이는 외면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서는 왕의 위엄과 고려의 자주성을 갈구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요동쳤다. 아버지 고종께서는 그 모진 몽골의 칼날 속에서도 왕실의 체면을 지켰건만 짐은 어찌 이리 나약하단 말인가. 짐 또한 강인할 수 없는가.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열등감이 그를 짓눌렀다. 제국 공주가 그런 원종을 찾아왔다. 전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칸께서는 폐하의 결단에 흡족해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제국 공주의 말은 위로였으나 동시에 감시의 눈길처럼 느껴졌다. 그대 또한 칸의 딸이로구나. 원종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불안과 신경질적인 내면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왕은 개성의 허름한 전각에서 권력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았다. 그는 밤늦도록 궁궐 처마 밑을 배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1271년 개성환도 이후 몽골원의 간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원의 사절들이 빈번히 왕궁을 드나들었고 그들은 고려의 모든 국정에 훈수를 두었다. 원종은 겉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반감과 울분이 쌓여갔다. 폐하, 대국의 황제 폐하께서 칙서를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원사신 헐단이 거만한 태도로 어전회의에 들어와 쿠빌라이 칸의 칙서를 낭독했다. 칙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고려의 군주 원종은 즉시 일본 원정군을 조직하고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여 대국에 충성을 보이라. 원종은 칙서를 받아들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본 원정이라니. 우리 고려는 이미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병력과 물자가 어디 있어 저들의 원정에 나서란 말인가. 원종은 분노를 사기며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대국의 뜻을 받들겠으나 고려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이면이 원종의 말을 끊었다. 폐하, 대국의 명은 곧 하늘의 명입니다. 어찌 폐하께서 이를 거스를 수 있겠사옵니까? 소신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면은 원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몽골의 간섭을 이용해 왕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왕을 우습게 여겼지만 원의 힘 앞에서는 전략적으로 폭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종은 제국 공주에게서 위로를 찾기도 했다. 그는 제국 공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대는 과연 나의 아내인가? 아니면 칸의 사자인가? 짐은 그대를 믿어도 좋은가? 제국 공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전하, 저는 칸의 딸이기에 앞서 폐하의 왕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그녀는 원종에게 몽골 황실의 내부 사정을 은밀히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강하게 충고하기도 했다. 전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칸께서는 폐하를 단순히 고려의 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할 선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굴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녀의 조언은 때로는 달콤했고 때로는 냉정했다. 원종은 제국 공주를 통해 원에 대한 복잡한 감정, 즉 왕권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어쩔 수 없는 반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면은 몽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몽골에 바쳤고 일본 원정 준비를 위해 고려의 국력을 총동원했다. 백성들은 다시금 고통받았다. 몽골 놈들도 모자라 이젠 이면놈까지 백성의 피를 짜내는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개성의 저작거리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늙은 상인은 길거리에서 주먹밥을 팔며 나지막이 한탄했다.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면 놈은 매일 잔치요. 우리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 무슨 팔자란 말인가? 이면의 측근들은 부원국이 된 고려에서 몽골 사절들과 어울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들은 이면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렸다. 아버님께서 몽골 덕분에 더욱 권력이 굳건해졌습니다. 저 삼별초 놈들처럼 무모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토록 달콤한 삶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면의 측근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짓거렸다. 이면은 자신이 무신 정권의 마지막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왕을 더욱 압박했다. 하지만 몽골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권을 되찾으려 하는 원종에게 이면은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그림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김방경과 같은 충신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종의 옆을 지켰다. 김방경은 무신이지만 무신 정권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면의 오만함과 몽골의 간섭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왕권 복고라고 믿었다. 1273년 음력 5월 원종은 김방경 등 충신들과 함께 이면을 제거할 결심을 굳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끝에 내린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것이 고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면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진정한 친정도 원으로부터의 자주성 회복도 불가능하다. 설령 몽골의 힘을 빌려서라도 짐은 반드시 왕의 권위를 되찾을 것이다. 그는 김방경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이면을 어전회의에 소집하라. 그리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밤 저 그림자를 영원히 거두리라. 김방경은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만사 부려튼튼 철저히 대비하겠사옵니다.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 궁궐은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궁궐 처마 밑에는 김방경이 엄선한 병사들이 숨죽이며 대기했다. 원종은 왕의 위엄을 갖춘 어의를 입고 자리에 앉아 이면을 기다렸다. 이면은 여느 때처럼 오만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화려한 무신 복식을 입고 있었다. 폐하, 급히 부르신 용무가 무엇이옵니까? 몽골 사신 헐단을 접대할 준비도 해야 하거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옵니다. 이면의 말투는 왕을 대하는 신하의 것이라기보다 상사를 대하는 무례한 아랫사람의 태도였다. 원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면을 응시했다. 이면, 그대는 더 이상 짐의 신하가 아니다. 고려의 하늘에 드리운 가장 깊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면은 왕의 달라진 태도에 순간 당황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전하께서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소? 고려의 실세는 예나 지금이나 무신인 이면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가? 바로 그때였다. 원종의 명에 따라 김방경이 이끄는 무장들이 이면을 에워쌌다. 이면은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했다. 내 이놈 김방경, 감히 어디에 내 칼날을 들이대는가?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실세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몽골 황제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방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면을 바라보았다. 이면 대감, 전하의 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려를 위한 길이다. 폐하께서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다. 무신 정권의 잔혹한 역사를 끝내는 순간이었다.
이면은 마지막까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 내가 이리 허무하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의 외마디와 함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피가 솟구치고 이면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원종의 결단에 이미 때늦은 후회가 순간 교차했다. 이로써 100년에 가까운 무신 정권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고려의 역사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1273년 음력 6월 이면 세력의 숙청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면의 추종 세력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귀양을 갔다. 왕궁에서는 몽골 사절 헐단의 입회 아래 원종의 친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원종은 제왕의 위엄을 갖춘 골룡포와 면류관을 쓰고 어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내 손으로 고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인가? 허나 이것이 진정한 친정인가? 아니면 몽골이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바쳐진 권력에 불과한가? 왕궁 곳곳에는 왕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하 만세. 전하께서 드디어 고려를 친정하시게 되었으니 고려의 태평성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신들의 아첨 섞인 축하 속에서 원종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이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고려는 원의 허락 아래서만 숨 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원의 간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몽골 사신들은 반란 진압과 행정 개편을 요구하며 고려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고려의 국정은 이제 대국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일본 원정을 위한 준비를 더욱 서두르십시오. 헐단은 원종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고 원종은 이를 거스를 수 없었다. 그는 진정한 친정이 아닌 주인만 바뀐 속국의 왕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깊은 환멸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원종은 제국공주와 마주 앉았다. 그대가 보기에도 짐은 그저 칸의 명을 받드는 꼭두각시인가. 이면은 죽었으나 더 큰 그림자가 고려를 덮치는 듯하오. 원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제국공주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전하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려가 살아남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칸께서는 전하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고려의 왕권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다만 대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전하의 운명입니다. 그녀의 말은 원종에게는 위로가 아닌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김방경은 원종을 보좌하며 몽골 사절들과의 복잡한 협상에 나섰다. 몽골의 뜻은 곧 우리의 길이요. 허나 고려의 자주성을 지킬 작은 틈이라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오. 그의 신중하고 격식 있는 무관의 말투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주의적 면모가 담겨 있었다. 원종은 매일 밤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왕권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굴레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1274년 고려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친정을 시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원종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결국 붕어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조정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전하께서 그토록 염원하던 친정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실 수 있단 말인가. 대신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경악했다. 일각에서는 이면 세력의 잔당에 의한 암살설 혹은 몽골의 개입설 등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왕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역사적 미제로 남았다. 원종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친정을 이루지 못한
불운한 시대를 살았던 비운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원종의 뒤를 이어 세자 심이 즉위하여 충렬왕이 되었다. 어린 충렬왕의 즉위와 함께 그의 어머니이자 몽골 황제의 딸인 제국공주는 왕대비로서 국정을 뒤에서 주도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려는 명실상부한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국의 뜻은 곧 고려의 뜻이다. 그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 제국공주의 당당한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뒤에는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고려의 왕은 이제 몽골 황제의 사위가 되는 부마국의 군주라는 상징적 존재로 전락했다. 몽골은 고려의 지배층에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했고 고려의 자주성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원종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더욱 굴레가 단단해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자주적인 고려는 요원해 보였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으나 평생을 그림자 아래 살았다. 부디 후대 왕들만은 이 굴욕을 갚아 진정한 고려를 이루기를. 원종의 영정 앞 촛불이 일렁이는 궁궐의 한편에서 늙은 상궁이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읊조렸다. 고려의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고뇌와 함께 불안하게 시작되었다. 원종이 그토록 갈망하던 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 더욱 굴레가 단단해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다. 고려의 미래는 알 수 없는 먹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상으로 무신정권 5부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